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내 신혼집 집들이에 와서 김치 생트집을 잡고 배추 200포기 김장을 시키는데 뛰는 신우의 나는 올케들이란 내용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얼마 전에 신혼집 첫 집들이로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도 한 번도 음식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음식을 차렸어요. 친정엄마가 모두 다 전날에 음식을 다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일품 요리 몇 가지만 요리책 레시피대로 직전에 준비한 것 말고는 모두 다 친정엄마가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날은 토요일 점심때라서 시댁 식구들이 일찍부터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신혼집을 꾸미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상을 차린 거라서 생각보다 꽤 힘들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부터 잠이 오질 않고 긴장이 되었어요. 이왕이면 시댁 식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시부모님과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형님 식구들과 시숙님네가 있었어요. 문제는 저와 10살이나 위인 손이 시누이가 보통 깐깐한 성격이 아니란 거였습니다. 꼭 시어머니 행세를 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참 따뜻하고 말 한마디도 곱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웬만하면 좋은 말만 해주시고 칭찬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형님과 마주칠 일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남편인 누나가 말을 좀 거스르게 하더라도 잘 참으라고 해서 왜 그러나 했습니다. 손이 동서가 저를 돕겠다고 일찍 와서 참 좋았어요. 손끝이 안 묻어서 생선구이나 반 건조된 요리를 척척 알아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푸짐한 한상을 잘 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조카들까지 오니 집안이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했냐면서 처음일 텐데 고생했겠다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희 씨가 바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올케가 했겠어요? 친정엄마 솜씨겠지.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 올케? 그래서 아니란 말도 못하고 네 하고 웃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잘 해보질 않아서 저희 엄마가 좀 도와주셨어요. 라고 했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어디 친정엄마 음식 솜씨 좀 봐야겠네. 라고 하면서 나물이랑 갈비를 조금씩 간보는 것처럼 먹더군요. 저는 괜히 긴장되어서 쳐다보는데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맛있네. 다음엔 올케가 직접 한 음식을 먹어볼 수는 있겠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처음엔 각 결혼했을 때는 음식을 잘 할 줄 몰랐는데 하나씩 배우니까 금방 하게 됐다면서 당분간 시어머니한테 음식을 잘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직장 다니는 애가 힘들게 무슨 음식을 배우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별 걱정을 다 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러는 시어머니에게 대뜸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그 아까운 음식 솜씨를 그냥 묻어두긴 그렇잖아요. 이번에 며느리한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 엄마도 이젠 주방일을 덜 하죠. 라고 하면서 어디 친정엄마 김치 맛 좀 보자고 하더니 김치를 한 입 먹고는 갑자기 인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우리 집과는 김치 담그는 법이 다르긴 하나 보네. 맛이 왜 이래? 라고 하자 듣고 있던 아버님이 화를 내셨어요. 정성껏 차린 음식 앞에다 놓고 말이 많다. 라고 하시자 또 그랬어요. 아버지, 이 김치 맛 좀 보세요. 확실히 우리가 엄마 손맛김치에 길들여서인지 몰라도 이 맛 안 맞아요. 못 먹겠네.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손윗동서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는 감히 사돈어른이 하신 음식을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야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 형님, 그 김치는 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친정엄마가 담근 김치가 아니고요. 남편도 한마디 했어요. 누나는 지금까지 엄마 김치만 먹어왔으면서 아직까지도 엄마 김치 맛을 몰랐던 거야?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손윗동서도 김치를 먹어보더니 맞아요. 어머니 김치인데요. 이게 입맛에 안 맞아요? 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다시 먹어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이를 한심스럽게 흘겨보셨어요. 신우이 남편도 그러더군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어머니 김치만 그대로구만. 맛만 있구만. 못 먹겠다고? 그러자 신우이가 다시 김치를 집어서 먹어보더니 자기가 착각했다면서 아, 우리 엄마 김치가 많네. 엄마 미안. 그러자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누나, 뭐야? 괜히 트집 잡아서 벌써 신우이 시집살이 시켜보겠다는 거야? 뭐 내가 실수 한 번 한 걸 가지고 그러니. 옳게 미안해. 아까는 정말 맛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다시 먹어보니까 우리 엄마 김치가 많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네. 라고 대충 얼버무리더군요.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지껏 우리 엄마가 혼자서 김장을 하다시피 하셨거든. 우리 엄마 김치 맛은 이번 기회에 배워두면 좋을 것 같네. 라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식구가 늘었으니 200포기를 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도 손이 동서도 놀랐어요. 손이 씨는 시댁집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데 배추가 남아 돈다고 했어요. 시골에서 바로 날 잡아서 트럭으로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그랬다고 했어요. 저와 동서랑 함께 200포기 김장을 넉넉히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김치를 많이 먹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저는 잘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손이동서도 좀 많은 것 같다며 좀 더 적게 하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배추 200포기를 그냥 준다는데 아까워서라도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손이 신우이가 그러더군요. 우리 시댁집 배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작년에 100포기 했으니까 이번엔 더 해야죠. 안 그래 옳게? 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김장하는 것도 옆에서 보기만 해봤지 직접 해보진 않아서 가늠을 잘 못했어요. 손이 동서만 눈이 휘둥그레져서 많다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손이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옳게도 이젠 우리 엄마한테서 김장하는 법도 배우고 김장하면서 이젠 살림을 하는 거야. 배추 절이는 법부터 해서 잘 배워둬. 라고 하면서 아예 날짜를 정해서 2박 3일로 김장을 해야 한다면서 연차가 가능한지 저와 손이 동서에게 물어왔어요. 남편도 연차를 써서라도 김장을 함께 돕겠다고 했고 아주버니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댁의 김장 계획을 손이 신우이가 다 세웠어요. 왠지 모르게 손이 신우이가 저와 손이 동서에게 은근히 이것저것 시키면서 명령하는 조가 참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10살이나 위라서 형님 하면서 살갑게 대하려고 했지만 친정엄마 김치인 줄 알고서 일부러 맛없다고 하질 않나. 영 손이 신우이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교자상 앞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물 가져와라. 조카들 국 더 떠다 줘라. 생선 좀 발라줘라. 얼마나 주문이 많은지 엉덩이 붙일 새가 없더라고요. 집안 어른 힘내 행세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상을 치우는 것을 도우려고 주방에 있자 그러더군요. 집들이 초대했으면 이 집 가장은 초대 손님들과 함께 있어야지. 주방에 기웃거리고 있으면 되는 거니? 옳게는 뭐해? 빨리 과일과 차 좀 내오지 않고. 라고 하면서 식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커피와 차와 과일을 내오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교자상을 3개를 치우느라 좁은 주방이 정신 사나운데 말이죠. 제가 주방일을 서툴러서 남편이 도우려 한 것이었고 선입동서가 나서서 뒷정리를 도와주어도 설거지통에 그릇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도 거실에 앉아서 커피 타와라, 녹차 타와라, 콜라 가져와라, 컵 가져와라 계속 그러더라고요. 손이 신우이가 뭘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자 그것을 본 손이 신우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올케가 설거지하면 안 되나? 모처럼 식구들이 모였는데 내 동생 설거지 뒷모습만 보고 있어야 하나? 그만하고 이리 와서 우리랑 차 한잔하라고 하게.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과 거실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손이 동서가 설거지도 도와줘서 빨리 끝나게 되었어요.
설거지하는 중간에도 바닥에 뭐가 흘렀다면서 걸레 가져와라, 닦아라, 물티슈가 더 없느냐, 얼마나 정신사납 가는지 피곤하더라고요. 다시는 집들이건 뭐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기 전까지 제대로 엉덩이를 차분히 붙여보질 못했습니다. 심부름 대기조 같았어요. 아무튼 집들이가 끝난 후에 드디어 김장하러 시댁에 가는 전날이었습니다.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옳게 할 일이 많으니까 일찍 와야 하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일찍 갔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연차를 썼어요. 시어머니께서 벌써 각종 양념할 것들을 텃밭에서 다 뽑아다 놨더라고요. 먼저 김장할 재료를 담는 그릇을 씻는 것부터 일이 많았습니다. 손윗동서도 도착했고 신우의 남편이 몰고 온 트럭에 배추도 도착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을 언제 다 하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입을 쩍 벌렸어요. 아주버니는 오지 않았고 손윗동서만 왔는데 바빠서 절이는 것만 도와주고 바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손윗 신우이가 단 한 번도 배추만 주고 갔을 뿐이지 와서 김장한 걸 도운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추를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김장한 것의 대부분을 가져다가 자기 시댁 식구들한테 인심을 쓴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김장을 맛있게 담그니까 세 사람도 생겨서 일손이 더 보태질 테니 200포기 하자고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힘들게 해봤자 신우이 좋은 일만 시킨다고 하면서 투덜댔습니다. 손윗동서 말대로 손윗 신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주구장창 해왔어요. 옳게 일 잘하고 있는 거지? 항상 우리 엄마가 김장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 옳게가 배운다 생각하고 열심히 도와드려. 부탁해. 형님은 왜 안 오세요? 난 바빠서 못 가. 형편 봐서 갈 수 있으면 갈게. 제가 손윗동서한테 형님이 못 온다고 하더라고 했더니 김장 비빌 때도 오지 않다가 미리 갖다 놓은 김치통에다 다 담아 놓으면 그때서야 가지러 온다고 했습니다. 손윗동서는 시어머니가 혼자서 김장을 하시기엔 힘들어 보여서 그동안 군소리 하지 않고 도왔는데 200포기는 해도 너무했다면서 어차피 해놓은 김장김치를 몇 통만 가져가는데 다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 손윗 신우가 얄밉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차까지 내가며 김장하려고 난리 치더니 본인을 정작 오지도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 김장김치를 자기 시댁 식구들한테 인심 쓰면 나눠준다니 정말 웃기더군요. 손윗동서는 저에게는 미안하다면서도 자기를 다 제쳐두고 손윗 신우의 김장 담그려고 뼈빠지게 일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버님한테 바쁜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손윗동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놀라신 눈치였어요. 그렇게 저만 남겨두고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멘붕이 오신 것 같았어요. 일 잘하는 큰 며느리가 가고 일 못하는 작은 며느리만 남았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손윗 신우를 부르려고 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전화를 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김장이니 빨리 와서 김장하는 거 도와라. 큰애는 바쁜 일이 있어서 절이는 것만 도와주고 갔다. 당장 빨리 와. 아버님에게서 연락을 받고 시어머니와 한참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저에게도 전화했더라고요. 완전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어요. 옳게, 큰올케가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엄마한테 일을 다 맡겨두고 가버린 거야? 네, 할 일이 밀려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연락해보세요. 아니, 내 전화를 받아야 말이지. 바쁘니까 다음에 통화하자고만 통만 왔더라고. 이렇게 경 없는 짓을 한 적이 없었는데 완전 황당하네. 올케가 엄마 좀 잘 도와서 큰올케 목까지 다 해주면 좋겠어. 부탁해. 라고 하는데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명령하는 어투였어요. 큰올케 목까지 다 해주라니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착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김장하면서 정작 쏙 빠지는 경우는 어느 나라 경우인지 묻고 싶더라고요. 저는 손윗 신우의 전화를 받고 더욱 불쾌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분고분 하다가는 완전히 저를 노예 부리듯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꾀병이란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아까부터 배가 살살 아파오는 것을 참고 있었어요.
결혼 후 처음인 시댁 김장 담그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요. 아랫배가 묵직하고 무거웠고 몸이 갈수록 차고 힘들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구석에서 끙끙 앓으면서 누워있자 남편이 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보고서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대신 받고 지금 아프다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증상을 말했더니 언니가 그랬답니다. 제부, 혹시 임신한 거 아니에요? 임신 초기에 배가 아프면 유산할 수 있어요. 얼른 응급실이라도 가봐요. 오늘 무슨 힘든 일 했어요? 네, 저요. 김장한다고 본가에 왔어요. 어떡하죠?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죠? 네, 큰일이네. 임신 초기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얼른 병원 가봐요. 남편이 언니 전화를 끊고서 저한테 물었어요. 자기야, 임신한 거 아니야? 만일 유산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정신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응급실에 가자고 하면서 겉옷을 입히고 시어머니와 아버님께는 큰일 났다면서 응급실에 가서 연락드리겠다고 하면서 저를 거의 없다시피 해서 차에 태워서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파서 병원 응급실로 간다는 말에 엄청 놀라셨어요. 유산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남편 말을 듣고 괜히 일을 해본 적도 없는 며느리를 김장 200포기 절이느라 고생을 시켜서 이런 사단이 났다고 어쩌면 좋으냐고 이만저만 걱정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은 확인되었고 유산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저의 손을 꼭 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미친 거였어. 네가 왜 임신한 줄도 모르고 그 찬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배추 썰게 하고 했으니 정말 미안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힘들게 일하지 않게 하겠어. 정말 다행이야. 유산이 됐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그렇게 자책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도 임신이 처음이라서 더 있다가 산부인과에 가보려고 하던 참이었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언니 전에 저 임신을 알렸고 한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천만다행이다라고 했어요. 정말 처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바보같이 그냥 지나칠 뻔했네요. 처형 정말 감사해요. 응급실 가라고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남편은 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신주 모시듯이 대했어요. 집안일은 절대로 손도 대지 못하게 했고 가만히 휴식을 취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말대로 했어요. 한편 시부모님에게 다행히 유산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니까 안심하셨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선희 신우에게 전화해서 당장 와서 김장하는데 도우라고 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옳게 둘이 짠 거야 뭐야? 아니 난데없이 한 사람은 바쁘다고 가버리고 또 한 사람은 멀쩡하더니 갑자기 유산될 뻔했다고 하고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단단히 화가 잔뜩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언성을 통 높여서 말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전화기를 줘버렸어요. 다 듣고 있던 남편이 그러더군요. 누나는 누나 김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누나 김장해주다가 유산할 뻔했는데 김장이 더 중요하냐고. 앞으론 엄마 힘드니까 누나 김장은 직접 담아. 오늘 운이 아주 좋은 줄 알아.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배추 200포기 절인 거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적지도 않으신데 하다가 골병이 들면 안 하니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김장해서 대부분 누나가 가져갈 테니 누나가 직접 와서 김장해서 가져가라고 하면서 절대 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누워서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말 한번 잘한다 라고 박수 쳐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이번 일로 교훈 삼아서 다시는 힘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잘 막아주겠노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몸조리를 잘해서 아기를 잘 낳자고 했습니다. 이미 200포기나 절여놓은 상태라서 헹구고 물 빼고 양념 준비해 할 일이 태산이라서 어쩔 수 없이 손이 시누이가 와서 김장을 했는데
허리가 빠지겠다고 곡소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많은 것을 시부모님과 손이시누이가 하느라 고생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 누나도 다음부턴 200포기 김장하자고 다시는 하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자고 해도 시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김장은 자기가 스스로 담아야죠. 아무리 손이시누이가 뛴다고 해도 저는 날아다니는 올케가 될 거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하는 시어머님 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 시어머니는 혼자 농사를 지으시고 계셨어요. 남편이 5살 즈음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시골에서 계속 농사 지으시면서 남편과 남편의 여동생을 키우셨다고 해요. 지금의 남편과 먼 친척뻘 되는 친구 엄마의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되었는데 첫인상도 좋고 만날 때마다 착한 심성과 순수하고 대화가 잘 통해서 3년 동안 사귀다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가 되었었죠. 소개받을 때부터 홀어머니가 농사 지으면서 어렵게 키우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환경이어서 깜짝 놀랐더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농사해서 채소를 장에다 팔고 다른 집에 일당벌이 농사일손 돕는 것으로 생활해 나가셨다고 했어요. 시골 동네에서만 사셔서 세상 물정도 잘 모르시고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사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남편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공부를 곧잘 하니까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시내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방 구할 돈이 없어서 큰 집에서 잠시 머물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돈만 팔아서 방을 구해주어서 혼자 자취를 했다네요. 남편은 어려운 환경 탓에 일찍 철이 들었고 시어머니 속 한 번 안 썩이고 속 깊은 아들로 잘 자라주었던 것 같아요. 얼른 커서 돈 벌어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돈 걱정 안 하게 해드리는 것이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공부만이 최선이란 생각에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 입학하고서도 알바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살아서 대학의 낭만이나 여유를 즐겨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졸업 전에 건축사 시험을 합격해야 했는데 알바와 병행해서 하다 보니 첫 번째 시험에 떨어지고 그 즈음에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전문대 졸업 후 초등학교 영양사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의 매 기둥이었고 가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동생 학비까지 조금씩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것 같았어요. 빨리 자리 잡고 돈 벌어서 시어머니와 여동생을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를 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비 일체를 다 대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건축사 시험 합격하게 되었고 바로 그 해에 친정 부모님께 인사시켜드렸고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비용도 모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 집도 저희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남편 기죽지 말라고 남편 앞으로 자동차도 SUV로 사주셨고 건축사 사무소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걸 아시는 시어머니는 늘 저를 보면 미안해 하셨어요. 아무것도 못 해주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며느리인 저를 어렵게 대하셨습니다. 마치 저를 상점 모시듯 하셨죠. 다 쓰러져가는 누추한 시골집에 제가 행여나 불편할까봐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 저를 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부잣집 귀한 딸이 없는 집에 시집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며 늘 미안하다란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처럼 따뜻해서 참 좋았고 또 새로운 어린 며느리한테 쩔쩔 맺는 듯한 모습이 너무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골집을 허물고 다시 새로 집을 지어드리자고 했어요. 남편은 정말 고맙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한사코 반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는 집이 보긴 허름해 보여도 아직 살만한 쌀이며 건축사 사무소 운영하려면 돈 들어갈 때가 많을 텐데 싫다고 하셨어요. 건축사 사무소 차리는 비용이나 결혼식 비용도 그리고 집도 모두 저희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던 터라 염치 없다고 마다하셨죠. 하지만 제가 손주들도 생기며 집이 넓어야 하고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 재래식이라서 집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집을 허물고 남편이 설계한 아담하고 실용적인 집을 떡하니 지어드리니 동네 이웃분들이 많이들 부러워하셨습니다. 친척분들도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집안 일으킨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얼마나 동네분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간단하게나마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집들이 겸 잔치를 했습니다. 옆 동네에 계신 친척분들도 다 모셨어요. 시어머니는 화장실이 안에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하셔서 비데까지 설치해드렸네요. 기존 살림살이 다 바꾸고 가전제품이며 세간살이까지 집과 어울리게 모두 다 세팅을 해놓으니 정말 내 집처럼 정이 가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집들이 선물로 대형 냉장고를 해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수시로 와서 집 짓는 상황을 지켜봐서인지 애착이 많이 가는 시골 주택이 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텃밭이 있던 마당 한켠에 예쁜 화단도 만들어서 꽃도 심어놓고 비 오면 질퍽거리던 앞과 뒷뜰에도 자갈을 깔고 징검다리도 놓아드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골집이 변하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더욱 신나게 시골집 마당 주변을 이쁘게 가꾸었어요. 처음 입주해서 시어머니가 주무시던 날 밤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우시더군요. 그러시면서 나는 됐으니 이젠 친정 부모님께 잘해드려라 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암튼 저는 이웃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집을 너무 잘 지었다고 칭찬해 주시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설계해서 건축한 집이고 저희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진 집이라서인지 매우 애착이 가는 집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웃 동네 분들도 집 구경하러 오시곤 했습니다. 급기야 주말엔 동네 어른들 자녀분들과 함께 집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소문 듣고 왔다면서 저희 남편에게 집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남편의 건축사 사무소는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시어머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셨고 저와 남편을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남편의 꿈이 돈 많이 벌어서 시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는 거였는데 한 발짝씩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저도 흐뭇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시어머님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손아래 시누이가 말해주어서 알게 되었어요. 제 앞에서는 아프다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셔서 몰랐었고 아가씨가 한 번씩 얘기해 주었는데 막상 시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었네요. 항상 시골집에 내려가면 시어머님이 주방일도 열심히 하시고 반찬도 돈 맡아서 다 해놓으시고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하셔서 괜찮다는 말씀에 정말 괜찮은가 보다 했었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아직 허리 아프시거나 한 걸 못 봐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가씨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님이 하반신이 마비가 와서 거동을 못 하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급한 대로 독립분 도움으로 다니시던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척추협착증으로 병원에 다니시고 계셨고 통증이 심해져서 석 달 전에 통증 주사까지 맞았다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시어머님이 하반신 마비가 왔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많이 울었습니다. 급하게 시어머님이 계시는 병원에 내려갔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보자 왜 왔냐고 하시면서 임신 중인데 올까 봐서 연락을 절대 하지 말라 했는데 연락했다면서 신우에게 야단치시더군요. 일단 검사 후 의사 소견을 들으니 척추협착증 수술을 시급히 해야 하는데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곧바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생제를 투여해서 염증 수치를 낮춰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신속히 수술을 해야 하지만 수술 후 경과가 좋을 수 있다고 하면서 수술이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하반신 마비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보호자 사인을 받더라고요. 남편도 놀라서 달려왔고요.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임신한 몸으로 병원에 있으면 안 된다시며 남편에게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니 옆을 지킬 테니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라고 했지만 남편만 올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허리가 안 좋으신데 아들내미가 시골집에 내려온다고 하면 장을 봐와서 우리가 먹을 반찬이며 김치까지 직접 다 챙겨 놓으시고 한 술이라도 밥을 맛나게 먹이려고
한 쌍을 차려놓고 기다렸던 분이시네요. 허리도 좋지 않으신 분이 며느리 설거지마저 시키지 않으셨으니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괜찮다시며 수술하면 다 나을 거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집으로 올라가라고만 하시네요.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 않아서 항생제 투여를 며칠 동안 계속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을 못 알아보시고 손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급성 신부전이 왔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 외에는 면회도 못하게 하더군요. 아마도 독한 항생제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빠질 수 있나 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했고 대소변도 물론 가리지 못하셨고 한마디 말도 못하셨습니다. 얼굴과 온몸이 부어있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여서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신장투석을 몇 번 하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이 지날 무렵에 손발만 빼고는 얼굴과 몸은 붓기가 빠져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입술과 혀와 입천장이 모두 얼어서 염증이 심한 상태인데도 저보면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 같길래 가까이 가서 귀에 댔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기 낳을 때까지 친정에 가라. 아기가 제일 중요하다. 병원에 오지 마라. 내 아들과 잘 살아서 고맙다. 내 방 단스 서랍 안쪽에 통장과 봉투가 있다. 챙겨서 가져가라.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셔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이 제가 좋은 꼴 못 보니 병원에 다시는 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옆에서 시누이도 울고 남편도 울고 눈물바다가 돼버렸네요. 남편에게 재차 말씀하시니 남편이 걱정 말라고 하고 저를 친정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 계속 주무시는지 혼수 상태인지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깨어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당뇨 증세가 있었던 시어머니는 신장 투석을 계속 했었지만 치료 도중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좀 살만하고 아들의 효도 속에 편안히 사실 만하니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장례식 치른 후 시어머니 물품 정리하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신 서랍장에서 통장과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용돈 드렸던 것 모아놓은 봉투였고요. 통장은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시어머님이 장에다 갖은 채소 팔아서 모아둔 돈이었어요. 며느리인 저를 자식 이상으로 아껴주셨던 시어머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네요. 어머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늘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빕니다. 저희는 어머님의 뜻에 따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항생제 투여나 감기약 등 해열제 복용은 유의해서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나이 드실수록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열제나 진통제 복용으로도 나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오로지 처자식을 위해 돈 벌어 유학자금을 보냈는데 나에게 남는 건 병들어 지친 기러기 아빠 신세란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 끝나니 벌써 밤이 어둑해졌네요. 왁자지껄하던 도장에 썰물처럼 빠져나가 각자 따뜻한 집에 돌아갔을 사람들. 덩그러니 혼자 사무실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저는 제일 싫습니다. 제가 가장 싫고 두려운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시간이 정말 싫어요. 집에 들어가 봤자 사람 온기도 없는 곳에 어둠 속에 혼자서 불 끄고 들어가서 방문을 생각 없이 열어봐도 아무도 없고 그냥 외로움만 밀려들기 때문이죠. 이럴 때 반려묘나 반려견이라도 키우면 좋으련만 아침 일찍 나갔다가 이 늦은 시간에 들어오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강아지들은 산책도 시켜줘야 하고 혼자 놔두면 안 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반려묘를 키워보기라도 해야 하나 하고 진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깨끗한 동물이고 산책시키지 않아도 되고 잠깐 놀아주면 된다고 하니 나처럼 불쌍한 길냥이를 구조해서 정을 붙여볼까도 생각합니다. 배가 고픈데 냉장고에 챙겨져 있는 반찬들이 빼곡히 쌓여 있지만 입맛이 땡기지 않습니다. 다행히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한 번씩 오셔서 냉장고 정리해 주시고 반찬도 넣어 주시는데 먹기 싫어서 그대로 놔두기 일쑤이니 또 잔소리 하시겠네요. 그래도 냉동실에서 일회분량으로 얼려둔 밥을 꺼내 들고 전자레인지를 돌려봅니다. 배고프기도 하고 약도 챙겨 먹어야 하니 억지로라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야 해서 술을 끊어야지만 맥주와 소주를 섞어서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킵니다. 술이 유일한 위로이고 낙인데 술을 끊으라니 정말 힘드네요. 그래서 딱 한 잔만 마십니다. 이 한 잔이 오늘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청량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를 크게 틀어놓고 반찬 몇 가지 통째로 들고 TV 앞으로 와서 밥을 먹네요. 왜? 가족이 없냐고요? 아니요. 저에게도 가족이란 게 있긴 합니다. 단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도 잊을 정도이죠. 저는 10년 동안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치맛바람이 있던 아내는 엄마들 사이 커뮤니티에서 그중 한 엄마가 유학을 준비하는 것에 자극받기 시작해서 관심을 갖더니 바로 유학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머리 좋고 똑똑한 아들이니 넓은 세상에서 교육받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훨씬 이전부터 태권도장을 운영하는데 회원 수도 많고 꽤나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돈 문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기에 무작정 알아보자고 했었네요. 저는 태권도장의 일로 바빴기 때문에 모든 유학 준비 절차는 오로지 아내 혼자 다 했었습니다. 도장의 회원수가 늘어날수록 신경 쓸 일도 많고 해서 늘 바빴기 때문에 아내 혼자서 캐나다 토론토로 아들 데리고 유학길에 떠났습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었네요. 행정력이 우리나라보다는 아날로그식이어서인지 인터넷 신청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겨우 설치가 가능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해요. 아파트도 월세가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유학생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항상 돈을 더 붙여달라고 요구했었고 그때마다 넉넉히 돈을 붙여왔어요. 그때는 아내 혼자서 아들 데리고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아내는 오로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올인했었고요. 덕분에 아들은 잘 적응해 간다고 했고 아내도 랭귀지 스쿨을 열심히 다니느라 바쁘다고 하면서 점차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차도 13시간 정도 차이 나서 자주 통화하기도 어렵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견딜만 했어요. 저도 바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아내가 한 번씩 향수병이 생겼다면서 전화를 해왔었고 아들내미를 영상통화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간간히 소식을 전해받으면 떨어져 있어서 애틋하고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완전히 적응을 잘 해나갈수록 전화가 뜸해졌고 전화를 해도 받지 못하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시차가 있다 보니 통화 시간 맞추기도 어렵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방학 중일 때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어요.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캐나다와 미국 여행을 다니곤 하느라 한국에 들어오진 못했답니다. 아들은 갈수록 공부도 잘해서 늘 자랑스럽다고 했고 그럴수록 돈을 많이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적응도 잘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말에 보람을 느꼈고 더 열심히 일했었죠.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가끔씩 오셔서 먹을 것들을 챙겨주셔서 아내는 제 걱정은 전혀 안 하는 듯 했습니다. 서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다르다 보니 갈수록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토론토는 불어를 많이 사용한다면서 영어는 기본이고 불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같은 교민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씩 통화해도 돈이 궁해서 돈을 더 붙여달라는 말뿐이지 저에겐 관심도 없는 듯 했어요. 그러나 아내가 정착하기까지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많이 내색도 않고 해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공공하지 않도록 생활비를 버는 족족 넉넉히 보내주었었죠. 그렇지만 아내와 아들이 잘 적응해 나갈수록 저의 외로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타지에서 아내는 아들을 케어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다시 정신 차리자고 다짐하면서 마음을 다 잡아가곤 했었네요. 그래도 감기 몸살이나 가끔씩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저녁 내내 토하면서 배를 움켜잡고 떼굴떼굴 구를 때면 정말이지 가족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그렇잖아도 걱정 많으신 연로하신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티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인간인지라 어느 날 문득 뚜렷한 취미도 없이 일벌레처럼 도장에서 하루 종일 일에 치여 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위로받을 때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하게 밀려오는 외로움이 너무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통화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기 시작했고 아들 얼굴도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간신히 통화하는 아들도 아빠인 나를 상당히 어색해 하더군요. 급기야 5년 전부터는 거의 통화가 끊겼습니다. 아내는 한인타운에서 알바를 한다면서 바쁘다는 핑계였고 아들은 의대 입시 준비로 한창이라는 연락을 끝으로 전화가 왔었는데 아내는 아들이 기특하게도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학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도장 운영도 예전만 못했고 저도 슬슬 오랜 기러기 아빠 생활이 지쳐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당연하게 송금을 요청했었지만 적지 않은 아들 의대 학비와 생활비를 또 대줘야 한다니 짜증도 났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국내에 아들을 데리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도장일에 매여 있다 보니 방학 때 한국에 오라고 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않았어요. 제가 가면 되지 않냐고요? 도장일을 조금만 소홀히 하면 회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거기다 방학이 피크 타임이니까요. 저 자식 생계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데 달려있는데 큰일이죠. 그리고 한번 캐나다로 가족 만나러 가면 적어도 일주일은 있다가 와야 하는데 엄두가 나질 않아서 미루고 미루었던 중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알아볼지도 의문이네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들어 도장 운영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고 있는 게 아닌데 아내한테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빠뜨리지 않고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송금했었는데 이대로 가다간 당장 이번 달부터 대출받아서 돈을 보내줘야 할 것 같으니 걱정이 많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엄청난 속쓰림에 시달려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위암 말기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저는 위암 말기란 진단이 믿겨지지 않아서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역시나 위암 말기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아직도 아들은 학교를 다 마치지 않았고 아내는 생활비가 필요한데 막막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위중한 상태라서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일단 보류하고 도장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도장 운영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 치료를 하면서 도장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어요. 일단 사범들에게만 도장을 맡기고
한 두어 달 정도 지켜보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치료 받기 전에 미루고 미루어왔던 처자식이는 캐나다에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와서 항암 치료든 수술이든 받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아내에게 어렵게 연락을 했어요. 캐나다로 가겠다고 하니까 무척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별일도 없는데 굳이 애써서 오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좀 섭섭하더군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가족이라서 흥분되기까지 한데도 갑자기 무슨 바람에 올 생각을 다 했냐며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약 13시간 동안의 비행 동안에 행여나 복통이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어요. 만일에 대비해서 통증약도 준비했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피어슨 공항에 도착했고 미리 나와 있는 아내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저나 아내나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애틋하거나 반갑거나 하진 않더군요. 아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아내에 비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서로 별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떨어진 세월이 많아서인지 조금 어색했습니다. 아내는 전에 알던 내 아내가 아닌 듯이 낯설게만 느껴져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운전하고 가는 내내 바깥 창밖만 열심히 쳐다보는 척 했네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제가 병이 들어서 더 센치해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담하고 이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좀 더 늦은 시간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여기저기 사는 모습을 둘러봤는데 아들과 찍은 아내의 사진이며 다른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이며 아들 어렸을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제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다니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아들의 성장기 사진을 보여주며 그때마다의 사연들을 얘기해 주었는데 지금 막상 보면 엄청 커서 못 알아볼 거라면서 아들도 아빠를 10살 이후에 실제 처음 보니 알아보기 힘들 거라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피곤할 테니 아들 올 때까지 푹 쉬라면서 방으로 안내했는데 아무도 쓰지 않는 방을 새로 채워놓은 듯 단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방은 어디냐고 했더니 방이 좁아서 같이 쓰면 서로 불편하니까 여기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마치 손님에게 대하듯이 그러네요. 오랜만에 만난 남편인데요. 암튼 피곤해서 아무 생각도 않고 씻은 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는 곳에 와서인지 잠이 무척 달콤했네요. 다행히 아프지도 않았고요. 단지 아내나 저나 낯설게 느껴져서 그게 마음이 쓰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꿀잠을 잤는지 기분이 상쾌한 상태로 깨어났고 거실로 나가보니 건장한 청년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서 안아주었어요. 많이 컸어도 어렸을 적 얼굴은 남아 있었어요. 숙면을 취해서인지 컨디션이 좋아서인지 몰라도 내 자식이라서 아내와는 또 다르더군요. 많이 컸다며 의대에 들어가서 자랑스럽다고 해주었고 기특하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데 아니 이 자식이 제 아비 보고 한 걸음 떨어져서는 더 이상 터치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10살 꼬맹이가 아빠 안녕 하며 갔던 녀석이 이젠 성인이 다 되어서 벌써 외국물 먹고 자기 아빠를 마치 옆집 아저씨 취급하더군요. 그래도 내 자식이라 귀엽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잘생긴 청년으로 컸으니 대견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니 흐뭇하고 이제 가족과 함께 있다는 생각에 벅차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미 밤이 깊어서 아들은 잠자러 들어갔고 아내와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나 뭔지 모르지만 아내는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것 자체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로 물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남편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은 이유가 달리 있었던 것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냐고요. 남자가 있냐고 물었더니 아니다라고 굳고 부인하더군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갑작스레 찾아와서 당황해서 그런다나요? 그래서 제가 처자식 있는데 왔는데 당황스럽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말했더니 아무 말 못했습니다. 암튼 아내는 변한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러 재정적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들 학비도 생활비도 지원해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도 말해 주었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 이후 사정이 어찌 될지 모르니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것과 도장의 운영 상황도 예전만큼 좋은 것은 아니라서 여의치 않을 경우 폐업도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어요. 한국에서 나름 알아보니 아들 녀석 다니는 대학에 장학금과 대출 조건이 있던데 상세하게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어도 내색 한번 않고 보는 족족 송금을 한 탓에 모아놓은 돈은 딱히 없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다 키워놨으니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우리도 이제 노후 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해야 하니까 제 옆에 있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아들 하나 교육 잘 시켜보자고 서로 희생하며 10년을 떨어져 살면서 이제 겨우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아들이 졸업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지켜보고 싶다네요. 그리고 10년 동안 여기서 정부치며 겨우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아들이 있는 곳이 내 집이다라면서 혼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 받았다는 말에도 별로 동요하는 것 같진 않았고 함께 돌아가자는 말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토론토가 아내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렸으니 놔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아들도 대학 졸업 후에 여기에서 터전을 잡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조그만한 남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없는 듯 냉정해 보였습니다. 정말 미치게 섭섭하고 억울한 심정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토해냈어요. 그동안 뼈 빠지게 처자식을 위해서 외로움도 참고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지치고 병들었으니 나와 함께 있자는데 싫으냐고요. 아내는 자기도 남편도 없이 홀로 와서 맨땅 헤딩하듯이 아들을 저만치 키우느라 쉽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남편 병수발하러 어렵게 정착한 생활을 버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이라도 남편이 위암 말기라고 하면 측은하게 생각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병간호 해준다고 나설 줄 알았습니다. 너무 냉정한 아내의 모습에 몹시 충격받았어요. 저를 남보듯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사 후회가 되더군요. 미친 듯이 일만 해서 돈을 보내줄 줄만 알았지 자주 찾아가서 보고 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있는 집은 남편 집이고 지금 살고 있는 토론토에 있는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부인 아내는 남편은 안중에도 없더군요. 그렇게 승산 없이 며칠을 싸웠지만 아내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의 말인즉슨 아들을 유학 보내자는 의견에는 남편도 동의했고 아들 교육을 위해서 떨어져 사는 것도 감수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돈 벌어 보내느라 힘들었고 지치고 외로웠듯이 아내도 힘들었고 외로운 건 마찬가지였지만 아들이 잘 성장해줘서 보람되어서 그만한 보상을 받은 셈이라서 그동안 고생한 거는 공치사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하는 거지 겨우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마누라한테 굳이 병수발하라고 같이 살자고 하는 건 이기적인 생각이다고 하면서 이혼을 해줄 테니 자기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제가 처자식 먹여 살리다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어쩜 이리 냉정할 수 있냐고 했더니 아내가 그러더군요. 10년 동안이나 남처럼 떨어져 있던 남편과 무슨 정이 있다고 함께 사는 것도 모자라서 병수발까지 하라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함께 가자고 할 거면 이혼해 줄 테니 떠나라고 했습니다. 단 아들 학비를 대주는 조건으로요. 저는 단호히 아들 학비며 생활비 일체를 줄 수 없다고 했고 더 이상 정이 없다고 하니 할 말이 없어서 예정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무척 배신감 느껴졌고 서글펐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이미 오랜 동안 떨어져 살아온 관계로 정서적 유대감이 없었던 겁니다. 아내에게는 없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생긴 꼴이고 아들에게는 옆집 아저씨가 생긴 꼴이니 불편했겠죠. 그렇다고 아내의 말대로 이혼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뼈 빠지게 일한 이유는 아내와 자식 때문이었으니까요. 어찌됐건 이제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병든 나를 버린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내는 절대 저에게 연락하는 일 없겠죠. 아들도 저를 옆집 아저씨 정도로 아는데 무슨 정이 있어서 아버지라고 찾아오겠습니까?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아들을 보내놓고 왜 진작 자주 찾아가 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또 한 번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미친 짓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지내야 가족인 거고 떨어져 있으면 남남이 되어버리네요. 이젠 저를 위해서 입원 치료도 하면서 병마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처자식한테 버림받은 듯한 처량한 기분이 드는데 어디에서 이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로와 위안을 받고 싶을 만큼 힘이 드네요. 여러분,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글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문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내 건물의 청소부 아줌마, 아버지 없고 가난하다며 파혼시킨 남친 엄마가 맞으세요? 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카페를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넋두리 같은 서설이 긴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죽도록 일만 하면서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았습니다. 벌써 얼굴에 잔주름이 생기는 듯한데 왜 이리도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지 야속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 앉아서 본 내 얼굴은 참 낯설기만 한데 아줌마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거울을 쳐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판떼기를 어찌해야 할꼬 하며 잠깐 고민해봤어요. 이제 곧 40줄에 들어섰는데 남들은 든든한 남편에다 보물 같은 자식들에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잘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을 바라고 이리 미친대기처럼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어요. 돈? 내가 먹여 살려야 할 엄마와 동생들? 그렇네요. 저는 저 혼자 살려고 저 혼자 호의호식하려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할 즈음에 아버지는 빚만 잔뜩 남겨놓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하시던 일이 적성에 맞지 않으셨는지 매일 푸념에 스트레스 쌓인다고 힘들다고 노래를 부르셨다는데 그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셨대요. 결국은 아침에 못 깨어나시고 심장마비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바람에 엄마가 충격받으셨어요. 전업주부로만 계셨던 우리 엄마, 아빠 그늘에서 편안하게 잘 사셨던 우리 엄마가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아빠가 쓰러지자 어찌할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와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인 아들과 빚을 남겨놓고 가신 우리 아빠를 엄마는 많이도 원망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남긴 빚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는데도 당시에 엄마한테는 당장 아빠 없이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크게 다가왔나 보더라고요. 엄마는 소녀 같은 여린 감성을 지닌 분이라서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할 줄 모르고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는 타입이셨어요. 아버지 장례식도 외삼촌이 나서서 도와주셔서 치러줬고 외삼촌이 아시는 분이 운영하는 공장에
격리 보조로 취업하셨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셨어요. 2년만 경력 쌓으면 월급도 오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외삼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시더니 식당 알바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한 곳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지 못하셨어요. 당연히 빚만 늘어가는 불안한 생활이 계속 되었었죠. 심약한 엄마를 믿고 살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도 아직 어린데 어린 저도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후 그만두고 돈을 벌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 상태로라면 돈이 없어서 대학교도 입학하기 힘들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대체하고 빨리 돈을 버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저라도 집안일을 도우면서 동생들도 챙기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한결 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빠 대신에 모든 일을 엄마와 의논하면서 힘이 되어주니까 엄마가 제가 장녀라서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엄마와 남동생 둘을 책임져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감에 쌓여 있었죠. 돈의 소중함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고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린 탓에 엄마도 기절초풍할 정도로 가계부를 꼼꼼히 썼고 동생들 공부까지 엄마가 하는 모든 집안일에 다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또래 다른 친구들은 생활비 걱정 하나 하지 않고 아이돌이나 게임이나 멋내는 것에 관심 가질 나이에 저는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는데 어린 동생들과 능력 없는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해서 없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동생들 공부도 악착같이 열심히 시켰어요. 다행히도 남동생들이 착해서 잘하면서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해 주었고 대학까지 무난히 입학시켰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더니 알아서 장학금 받고 알바하면서 잘 해나가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남동생 둘 다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저와 함께 살고 있고요. 그동안 하늘이 도왔는지 죽어라 모은 돈으로 제 명의로 된 6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층에서 살고 있어요. 1층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 바로 옆에 역시 제가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약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온 저의 흔적과도 같은 것이죠. 제가 원래 지나온 것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는 편이라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우연하게도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네요. 제가 모처럼 카페 내 화장실 말고 제 건물 안쪽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사실 카페 내 화장실을 직원들이 청소하느라 분주하길래 피해 나온 거였죠. 이른 아침이라 화장실은 한가했고 화장실 한쪽 구석에 청소 도구함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물걸레질 하면서 청소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중 나이 지긋해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투덜투덜 거리더군요. 그러면서 누가 껌을 뱉어놔서 그걸 떼어내느라 죽을 고생을 했다는 둥 이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을 다 몰상식해서 담배 피고도 꽁초를 함부로 버렸다는 둥 바닥을 날마다 닦아도 계속 더럽혀져서 지겹다는 둥 비가 오는데 우산을 비닐도 안 씌우고 건물로 들어와서 일일이 닦아내느라 말도 못하게 힘들다는 둥 하면서 무식한 인간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참 힘들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데 정말 듣기가 싫더군요.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입주민들 뒷담화까지 하는데 듣고 있자니 뿔따구가 나려고 했습니다. 일부러 기침소리를 내고 나와서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입주민들이 더러워서 못 보겠다면서 흉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손을 비누로 빡빡 씻으면서 세면대에 물이 조금 튕겼는데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정말 웃겼네요. 요새 젊은 것들은
자기 손만 깨끗이 씻을 줄 알지 세면대에 물이 튀건 말건 신경도 안 쓴다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돌아다보고서 말했어요. 저보고 하신 말씀이시죠? 라고 했더니 화장실 청소 담당인 듯한 아줌마가 아니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계속 옆에서 투덜거리던 나이 지긋해 보이는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머리를 숙이고 화장실 밖으로 급히 나가버려서 한 소리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아마도 두 아주머니들은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인 줄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건물의 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긴 거라서 모를 수밖에요. 저는 용역업체 사장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얘기해주면서 입주민들의 뒷담화하면서 불만만 가득한 청소부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교체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날 용역업체 사장과 함께 청소부 아줌마가 부동산 중개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러 왔다길래 제 사무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용역업체 사장과 함께 온 그 청소부 아줌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알아보기도 전에 고개를 급히 푹 숙이고 들지 않더군요. 어머, 이제서 내가 이 건물 주인인 줄 알고 놀랬나 보네 라고 생각했었네요. 나이도 많으신 어머님 뻘 되신 분인데 조금 안쓰러운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 아주머니가 용역업체 사장에게 하도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바람에 건물주 사장님한테 한번 말 잘해보라고 함께 왔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 머리를 아래로 조아리고서 들지도 못하고 덜덜 떠는 모습처럼 보여서 너무 짠해 보여서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어디 사시는지, 그래도 너무 얼굴을 아래로 쳐박고 있길래 저는 그때까지도 청소 부위를 뺏길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매우 안쓰러운 마음에 차 한 잔을 내오면서 자리에 앉으시라고 권했는데 가만 보니 초면이 아닌 듯 싶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는데 고개를 자꾸 돌리는 것이 저를 아는 듯 싶었고요. 그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믿기지가 않았어요. 닮으신 분이겠거니 했었네요. 그래서 설마하니 그럴 리가 없다고 여기고 앞으로는 청소가 힘드시면 다른 일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화장실이건 어디서건 제 건물의 입주민에 대한 험담은 일절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주민에게서 아줌마에 대한 불만의 소리나 불평의 소리만 나와도 그때는 그만두실 각오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 아줌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서야 제가 그 아주머니 신상 명세서를 봤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정말 놀랐어요. 세대주가 제가 익히 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 청소부 아줌마를 쳐다봤더니 눈길을 피하는 것이 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물었어요. 저를 처음 볼 때부터 알아보셨죠? 김지영 씨 어머님 하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김지영 씨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경영시점에서 잠깐 알바를 했던 사장의 아들이었어요. 18살에 동갑인 사장집 아들을 만나서 계속 연락하는 친구 사이처럼 지내다가 김지용 씨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부터 정식으로 교제를 했어요. 내가 알바를 여러 개씩 하면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쓰럽게 생각했고 항상 친구처럼 따뜻했던 사람이었어요. 친구가 별로 없었던 내게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이해하고 받아준 사람이었어요. 그를 정말 사랑했었고 그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작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용 씨 부모님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에 극구 반대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해온 김지용 씨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들과 결혼은 절대 반대이니 알아서 헤어져 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했어요. 둘째로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했어요. 끼리끼리 만나야 하는 법이라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아들은 번듯한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는 거였고요. 넷째로는 없던 집에 장녀는 도매급으로 떼어다 줘도 싫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못 배운 장녀에게 장가가면 아들이 그 집 장남 역할에 등골이 빠진다고 하셨죠. 다섯째로는 저보다 나이 어리고 예쁜 색식감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미쳤다고 저 같은 며느리를 받아들이겠냐고 하면서 야무진 꿈이니 깨라고 했어요. 어느 누가 뻔히 자기 아들 기빨릴 결혼을 허락하겠냐면서 자기 아들한테서 제발 떨어져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마치 벌레 보듯 하셨고요. 염치 없는 계집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쳤던 나에게 그런 말들은 매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했던 김지용 씨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지용 씨도 부모님의 반대와 제가 헤어지자는 말에도 반발을 많이 했었지만 결국엔 김지용 씨 부모님이 권한 선본 여자와 결혼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김지용 씨를 깨끗이 잊고 저의 일에 전념했어요. 저는 돈이 없으면 결혼할 남친 부모에게도 무시받는 세상이란 걸 더욱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돈에 더 집착하게 되었고 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었죠. 김지용 씨와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진 것보다도 김지용 씨 어머님이 저를 버러지 보듯 하는 표정으로 대하셨던 그 모습이 더 가슴이 아프고 속상해서 혼자서 몰래 많이도 울었어요. 그랬었던 김지용 씨 어머니가 내 건물바닥을 청소하는 아줌마로 나타났다니 정말 우습더라고요. 평생을 돈 걱정하지 않고 만나님으로 사실들로만 알고서 저한테 그렇게 없는 집구석의 딸이라고 했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청소부 일을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아주 머쓱하게 말을 하더군요. 저랑 헤어진 뒤로 선본 여자와 결혼을 했었는데 사치와 낭비가 매우 심했답니다. 거기에다가 친정과 시댁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돈으로 처발라서 자기 사업을 한다고 설치더니 모두 다 사기로 말아 먹었다네요. 설상가상으로 아들인 김지용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1년 넘게 병상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물려받아서 운영하던 레스토랑이 매출이 급감하게 되어서 큰 손해를 보고 폐업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만회하고자 고급 해산물 뷔페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그것마저 다 말아 드시면서 남아있는 재산을 홀라당 벗겨 먹었다네요. 지금은 이혼하고 김지용 씨랑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죽어도 며느리 탓이더군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비굴하게 사정을 했어요. 아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청소부 일이라도 오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몸이 편찮으셔서 꼼짝도 못하고 집에만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화장실에서 했던 말을 들어보니 전혀 막막해 보이지 않는데요. 아주 여유가 넘쳐 보이는데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아줌마는 해고입니다. 그 말에 망연자실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했어요. 좀 사정이 안 됐긴 했지만 그렇다고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자주 부대끼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다가도 좀 있어 보인다 싶은 사람한테는 간도 슬기도 내줄 것처럼 하는 부류들이라 제가 좀 있어 보인 듯 하니까 또 얼마나 엉겨붙을까 싶네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때 잘못 판단하고 결혼 반대했던 것을 정말 후회한다면서 비굴하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젠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인지 그때 그랬었나 싶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나를 벌레 보듯 했던 아줌마, 참 안 됐네요. 늙음하게 재산 다 탕진하고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이 청소부 일이라도 구걸해야 하는 팔자가 되셨으니 말입니다. 녹을 탓하겠습니까? 자기 팔자 자기 스스로 만들었는데 지금이라도 깨달은 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남편 사연으로 간암으로 생사를 다투는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가 병들어 왔는데 누구세요? 란 주제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남편은 지금 55세입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던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뵈었었죠. 시아버지 연세는 85세가 되셨고 몸이 많이 편찮으신 상태입니다. 남편은 저에게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연락을 해오셨던 모양입니다. 결혼은 한 번도 시아버지에 관해서 해줄 말이 없다고만 해서 들어보지 못했지만 손이 시누이를 통해서만 대충 시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한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네요. 거동이 매우 불편하신데도 어떻게 찾아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오시자마자 어이쿠 힘들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거실에 대자로 들어 누우셔서 일어나지 않으시네요. 마침 다행히 남편이 집에 있던 주말에 오셔서 망정이지 다른 날 오셨더라면 참 난처했을 뻔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얼굴도 몰랐으니 말입니다. 남편이 많이 늙으신 시아버지를 반기지는 않았지만 마지못해 이왕 오셨으니 들어오시라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거실에 누워서 몸이 좋지 않아서 일어날 수 없다며 대자로 누워서 끙끙 앓아 누워 계셨어요.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 얼굴만 쳐다보는데 남편은 화가 난 모양으로 베란다로 가더니 한참을 안 피던 담배를 피더니 그때까지도 자기 집처럼 대자로 누워있는 늙은 시아버지를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내려다보더군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여기 아버지 집이 아니고 내 집이에요. 일어나서 할 말 있으면 하고 얼른 가세요.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용방구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기를 2시간 누워 계시더니 저를 쳐다보고는 네가 며느라가냐? 하고 물으시길래 네 하고 짧게 대답했더니 밥 좀 다오 배고프다 하시네요. 여전히 누워서 머리만 살짝 쳐든 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밥 얻어먹으려고 왔어요? 밥 못 주니까 아버지 집에 가셔서 잡수세요 하고 무참히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보고 밥 차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남편이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질질 끌고 현관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리려고 하니까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그럴만해서 그런 거니까 저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못 볼 것을 보는 것처럼 놀랐어요. 남편은 아버지랑 할 얘기가 있으니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재촉해서 할 수 없이 안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늙은 시아버지를 현관 쪽에다 끌어다 놓고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들리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남편이 조곤조곤히 시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궁금해서 문을 열고 빼꼼히 내다보니 억지로 시아버지 발에 신발을 신기고 밖으로 끌고 가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연신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다. 다시는 오지 마시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도 시아버지는 일어서서 걷지를 않으시고 마치 사지마비인 것처럼 축 늘어져서 남편에 의해 억지로 끌려나가는 모양새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 황당했네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시다니. 무슨 일이지? 하고 무척 궁금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 다른 아주머니를 만나서 잘 살고 있어서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산다고만 들었을 뿐이라서요. 친우에게 전화해서 여차여차 해서 시아버지가 찾아왔었노라고 말했더니 이제 돈 떨어지고 챙겨주는 할머니가 없으니 기대려고 온 거네. 올케는 모른 척하고 오빠가 하는 대로 그냥 둬요. 했습니다. 좋지 않은 가정사라서 올케 때까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혹시라도 혼자 있을 때 찾아오더라도 선뜻 문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아니, 어떻게 어른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문을 안 열어줘? 라고 했더니 남편은 아무튼 절대 열어주지 말고 배를 계속 누르더라도 모른 척하고 자기한테 전화하라네요. 제가 아무리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더라도 너무 심하게 내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니까 문 열어주지 말란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네요.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이래저래 복잡해 보이는 얼굴이라서 풀어줄 겸 해서 와인 두 잔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와 어떤 사연이길래 그러냐고 말해달라고 했더니 와인 한 모금씩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첫마디가 당신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서 창피하다. 하지만 왜 그런지 말해주면 내 심정을 이해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법대 2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오롯이 혼자 집안 살림과 생계를 도맡아 했던 어머니가 과로로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응급실로 직행해서 검사를 대충 받아보니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고 간암 진단이 나왔대요. 어머니 나이 51세 때였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어려운 형편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장학금 받아가며 법대를 다니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2학년 때부터 고시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평소 희망이었기 때문에 간암 진단 받았어도 동생은 신경 쓸까 봐서 알리지 않았었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만으로 쓰면서 살았고 한 번도 돈이란 걸 벌어본 적이 없었다네요. 어렸을 때부터 세숫물도 발 씻을 물도 다 가져다 준 물로만 씻었고 차려진 밥상에 밥만 드실 줄 알았지 숟가락 수저도 다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줘야 할 만큼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무의도식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꽤 됐었는데 그걸 혼자 틀어쥐고서 시어머니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자식들에게조차도 아까워서 인색하게 구시면서 고모들이나 다른 친척들한테는 물 쓰듯이 인심을 썼다네요. 처자식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펑펑 쓰면 최고다고 넘버 원이다라고 치켜 세워주니 그 맛에 보증이다 뭐다. 남 좋은 일은 다 하면서 처자식은 거지같이 대했고 시어머니는 종년 취급하고 자식들은 그 종년의 자식 정도로만 생각했다네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고 꽃감이나 유과가 있으면 자식들 먹을까봐 벽장에다 열쇠 채워놓고 혼자서 몰래 먹었는데 먹다가 들키면 침 흘리고 쳐다보는 강아지 새끼한테 던져주는 것 마냥 하나씩 톡 하고 던져주는 게 다랍니다. 그러면서도 손님들이 오면 벽장에 있는 맛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네요. 밥 먹을 때도 고기 반찬이나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겸상은 절대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거짓대 같은 자식과 마누라가 자기 먹는 반찬을 손대는 걸 용납 못한답니다. 고기도 가장 좋고 맛있는 부위를 줘야 했고 자식은 먹다가 남은 걸 먹으라고 옛다 하고 던져준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맛있는 반찬에 두어 번 젓가락질하면 못 먹게 젓가락으로 막으면서 인상 팍 쓰면서 그만 먹어 라고 해서 밥상 앞에서 서러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진짜 거짓대 마냥 아버지가 밥 먼저 먹는 걸 쳐다본 다음에 남은 반찬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답니다. 엄마가 맛있는 반찬 꼼쳐두고 아버지 몰래 방에 숨어서 먹일 정도로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아버지 집에 들어간 것도 모두 다 엄마가 밖에서 나가서 죽어라고 일해서 번 돈으로 먹는 거였고 생활비 한 푼 안 내놓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와 싸우기도 지치고 애들은 먹여 살려야 했기에 양장 재봉 기술로 돈을 벌어서 학교도 다니고 책값도 내고 했다네요.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 복노릇만 하다가 할아버지 재산을 무의미하게 탕진하고도 엄마가 재봉일로 바쁠 때 한 번도 집안일 도와주지 않고 할 일이 없으니 도박이나 노름이나 술집에 아줌마들 만나고 다녔다네요. 돈 많고 땅이 많았던 할아버지가 시아버지의 다른 형제들 두 분은 일본에 유학을 보내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시아버지는 겨우 중학교만 공부시켰답니다. 시아버지 말로는 할아버지가 막내라서 이뻐해서 곁에 두고 싶어서 농사지으며 그 많은 땅들을 지키라고 공부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핑계랍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니 머리 나쁘고 게으른 아버지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니까 할아버지가 땅 지키며 농사지으면서 고향 땅을 지키라고 형제 중에서 제일 많이 땅을 물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고모들도 있었는데 고모들한테는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혼수만 잘해서 보냈지 따로 땅을 물려주지 않아서 맨날 아버지를 꼬드겨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못 살게 하고 사이를 더욱 갈라놓게 하면서 시아버지가 물려받은 땅을 호시탐탐 노리더니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없던 대형 선박을 사들여서 선박업을 시작했는데 보증을 사달라 하고 또는 사업자금을 투자해달라고 하고 갖은 가문이설로 두 고모들이 하이에나처럼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에 침을 흘리며 이리저리 뜯어먹으니 시아버지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뜯어서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술집에 가면 기생들이 갖은 교태를 부리며 반겨주니 세상에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사셨다네요. 그리고 가열차게 시아버지의 유산의 상당 부분을 큰 고모의 선박업에 투자했었는데 불법 약물 밀반입 건으로 일본에 강제로 납포되어서 그 많은 투자 금액과 보증 선고까지 해서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고 주택 건설업이 한창 붐이었던 시절 작은 고모와 고숙이 시아버지의 돈으로 건설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다가 고숙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비명 행사하시는 바람에 받을 돈은 사라지고 줄 돈만 줄을 서니 시아버지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보증서 준 것도 다 갚아줘야 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유산도 다 두 고모님들한테 한 큐에 날려보내버렸답니다. 그런데도 웃기게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더래요. 두 고모들이 미안해하고 자기 오빠가 최고다며 시아버지를 축켜 세워주니 그것으로 됐다는 듯이 너무 너그러웠는데 자기 처자식한테는 거지 비렁뱅이 보듯 인색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처자식에겐 돈 한 푼 안 쓰고 혼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할아버지가 대대로 잘 지키라고 유언까지 하신 한옥 대골 귀화집도 처분하고 두 고모들의 보증빚과 사업적으로 진 빚까지 다 갚아주느라 그 많은 땅과 농가밭을 팔아 헤쳐드셨다네요. 그리고 남은 돈을 마누라나 자식들 중에 누군가 훔쳐갈까 두려운 듯이 커다란 금고 속에 숨겨두고 금고가 있는 방에는 절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걸어 잠궜다고 했습니다. 두 고모들은 오빠인 시아버지가 영원한 봉이어서 항상 살랑살랑 거리며 시아버지를 지능적으로 잘 꼬드겨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를 딱 갈라놓으니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시아버지 돈마저 야금야금 훑어두시려고 문턱이 닳도록 시시때때로 드나들었다고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처자식보다도 두 고모에게만 돈을 썼고 거짓말 같지만 처자식한테는 한 푼도 안 썼답니다. 두 고모들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를 확실히 갈라놓아야 시아버지 돈을 뺏어가기 수월해서 어떡하든 시어머니와 조카들에 대한 중상모략이 도가 지나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시아버지한테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간사하게 잘하면서 시아버지를 이용해 잡수는지 시아버지는 두 고모들을 끔찍이도 잘 챙겼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남들은 밥을 굶고 사는 집도 있는데 부잣집에 시집와서 호강하는 줄 알라고 했다네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시어머니는 두 고모들의 시짜짓에 힘들어했고 시아버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고통받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과로로 쓰러진 때도 두 고속들이 모두 바깥에서 비명 행사해서 불쌍하다고 시아버지가 한약으로 몸보신 시켜준다며 오라고 했답니다. 한 달 동안이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손 하나 까딱 않고 시어머니가 해준 밥상에 시어머니가 다려준 한약에 그렇게 퍼질러 있었던 중이었답니다. 생활비 한 푼 안 쥐어주면서 동생들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처자식 한약 한 번 안 쥐어준 사람이 두 고모들 위해서 한약을 척하니 사와서는 정성스럽게 다려서 잘 해먹이고 보살피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네요. 거짓말이다, 주작이다, 자작이다는 둥, 왜 생활비도 안 주는데 자식 낳고 살았냐는 둥, 이해할 수 없다는 둥, 세상 일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을 못하는 법입니다. 자기 경험과 환경을 둘레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그 시절에는 그렇듯 여자들이 핍박받고 살면서도 큰소리 한번 못 치던 시대였나 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이나 두 고모들을 병간호하듯 케어하고 집안 살림을 혼자 도맡하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밀린 양장 재봉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과로로 쓰러졌겠습니까? 그 지경이 되도록 시아버지는 전혀 몰랐었다고 했고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남보듯 하면서 병원에 따라오지도 않았다네요. 뻔뻔한 두 고모년들은 시어머니가 쓰러진 바람에 자기들만 난처해졌다고 하더랍니다. 시어머니가 간암 판정이 났을 때에 친척 중에 의사인 사촌이 있는데 서울에 가서 간암 방면의 명이라고 소문난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것을 강력 추천하더랍니다. 그런데 두 고모들이 여기에도 큰 병원이 많은데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시아버지도 굳고 마다했다네요. 두 고모년들이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네들을 성가시킬까 봐서 그랬다는군요. 참 간사한 악귀 같은 존재들이었답니다. 지네들 둘씩이나 와서 아픈 치레하면서 한약 다려 먹이느라 병이 들었는데 행여나 병간호 하랄까 봐서 그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천벌 받을 거라고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이 말하더랍니다. 이러다가 엄마가 좋겠다 싶어서 아가씨가 하는 수 없이 그때서야 간암 진단받은 지 꽤 지난 시점에 울면서 시어머니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남편은 지금도 그 아리고 슬펐던 기억이 선명히 떠오른답니다. 아직 한참 젊은 나이에 간암 말기라니. 이제 고시만 합격하면 엄마랑 동생과 서울로 데려와 함께 살고 싶었는데 엄마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어찌나 울음이 나오던지 엄마가 불쌍해서 어찌나 슬프던지 그때의 그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기가 막혔답니다. 바로 병원에 달려가 보니 막상 엄마 얼굴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더랍니다. 얼굴이 약간 부었을 뿐 병자라고 보기에는 아직 안색이 나빠 보이지 않아서 희망이 생겼다네요. 담당 의사의 상담을 받아보고서 서울로 가는 것을 결정했답니다. 남편이 아는 친척을 총동원해서 간암으로 유명하다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 진료 예약을 걸어두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중에도 시아버지는 병원에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의사는 자꾸 보호자를 찾는데 이제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보호자를 자청하니 의사들도 아버지 오시라고 하는데도 네 알아서 하라면서 한 번도 오지 않으셨다네요. 물론 병실엔 소식 듣고 찾아온 친척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병실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어린 동생 혼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래요. 그 와중에도 동생 혼자서 아픈 시어머니 병간호하느라 힘든데 시아버지가 집안 살림 해가며 병간호하라고 소리 질렀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하면서 병원비 달라고 하니까 욕을 있는 대로 하면서 돈 없다고 하면서 무슨 돈지랄을 하려고 서울까지 가서 치료받으러 가냐면서 돈 있어도 못 준다고 하면서 기를 쓰고 날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돈 아까워서 엄마가 죽어도 좋아요? 하니까 니 미럴 죽든지 말든지 지 팔자 소관이지 나하고 뭔 상관? 니 알아서 해라. 난 못 준다고 하더래요.
그러자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전 돈 때문에 엄마 죽는 건 못 봐요. 아버지가 안 내놓으시면 강제로 뒤져서라도 뺏어서 가져갈 테니까 좋은 말할 때 내놓으세요. 라고 했더니 알았으니까 좀만 기다려 하고 금고가 있는 방에 주섬주섬 들어가길래 남편이 이때다 싶어 잽싸게 따라 들어갔다네요. 금고문을 열려다가 닫아버리는데 남편이 강제로 금고문을 열어서 보니 돈 뭉치가 한가득 있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돈이 많이 있으면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서 방 한 칸을 해주지 않았다니 순간 기가 찼다네요. 사실 그때 남편은 방 구할 돈이 없어서 선배 소개로 가정집에서 기숙하면서 과외교사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욕지거리 퍼부으면서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금고에 있는 돈을 한 뭉탱이 집어들었답니다. 그걸 보는 시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까운 내 돈 하는 것 같았대요. 남편은 그때 당시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단지 한 대 쥐어 패고 싶었답니다. 오히려 그 돈 또 엉뚱한 데다가 날려버릴 게 뻔해서 오히려 남편이 더 금고에 남아있는 돈이 아까워 미치겠더랍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남편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이 돈으로 아버지 때문에 병든 엄마 치료해야 되는데 아까워요? 하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달려들자 그때서야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남편은 그때도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밉던지 아버지 돈 간수 잘하세요. 엄마 병원비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하는 데까진 최대한 치료해야 되니까 아셨죠? 라고 했더니 눈을 부릅뜨고 마치 내가 돈을 훔쳐가는 생도둑 보듯 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 바쁘게 동생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예약 후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던 의사의 진료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경과는 좋아지지 않았답니다. 그런 정신없는 중에도 병원에 한 번을 내다보지도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는데 서울에 사는 두 고모년들은 병원에 자신들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 번을 내다보지 않더랍니다. 분명히 서울에 있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엄마를 간호하는 동생이 병원 간이 침대에서 불편하게 쪽잠을 자면서 고생하는 줄 알면서 한 번도 고모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는 말을 안 하더랍니다. 우리 집에 문턱이 닳도록 자유롭게 드나들던 인간들이 끽소리도 안 하더래요.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장기 입원할 것 같고 어차피 서울에 저와 동생이 기거할 만한 전세방이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시아버지를 만나서 단판 짓고 올 생각으로 집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이 이사와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몰래 집도 팔고 도망가고 없더랍니다. 정말 힘 빠지고 기가 차더래요. 다른 부모 같았으면 아들 고시 공부하라고 신경 안 쓰이게 직접 마누라 병간호 할 텐데 우리 엄마는 무슨 복이 없어서 이런 남편을 만나셨나 하고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마누라 병원비 되게 아까워서 버리고 도망친 거였답니다. 어디로 꽁꽁 숨었는지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당장 병원비며 동생과 엄마의 옷가지들도 함께 다 사라져서 망연자실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병든 엄마를 버리고 도망쳤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장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 휴학하고 과외를 몇 항씩 해가며 급한 대로 월세로 방을 구하고 죽어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용을 쓰고 다녔답니다. 속 모르는 선배들이나 교수님은 돈독이 올랐나 라고 할 만큼 미친 듯이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었답니다. 고시 공부 안 하냐고 하는 주변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답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간호하는 동생에게 생활비를 보태줘야 했기 때문에 고시 공부라는 그런 호사를 누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에도 시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생각보다 많이 버티지 못하시고 병원에 이송된 지 1년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시아버지 소식을 친척들을 통해 들었다네요.
어떤 여자랑 살림 차리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맘만 먹으면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마당에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이젠 더 이상 그 면상을 보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서로 찾지 않았는데 10여 년 전부터 간간히 한 번씩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왔답니다. 오든지 말든지 아무 말 없이 내보내곤 했는데 잊을만 하면 찾아오곤 하더랍니다. 아마도 일하는 사무실로 오면 큰 소리로 멀리 내치지 못할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이젠 집에까지 찾아오다니 정말 낯짝도 두껍다고 했습니다. 돈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져서 여자도 도망갔을 테고 몸은 아프고 의지할 때가 필요한 모양인데 처자식을 버렸으면 더 이상 내 아버지도 아니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아마도 또 집에 찾아올 것 같으니 아무리 처량한 모습이어도 그 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알았으니 걱정 말라 했습니다. 또 찾아오시면 어떤 일 있어도 문 열어두지 않을 거고 바로 즉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많이 가엾습니다. 그 옛날 시아버지랑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같은 여자로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님, 훌륭하신 어머님의 아드님과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하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남편과 함께 어머님 산소에 가봐야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은 친구 결혼식장에 갔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대학교 친구인데 졸업 후 각자 직장생활 하는 중에도 자주 만나는 7인방 친구 중 하나였어요. 그 친구 이름은 서연이었는데 유독 부모님에 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었죠. 연년 때는 오빠가 한 명 있다는 것 말고는 집에도 놀러 가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교 졸업 때도 엄마와 오빠가 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연인의 가족들을 봤었네요. 연인의 집은 유복해 보였어요. 매년마다 가족여행도 잘 다니고 연희가 알바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을 만큼 연희 아버지께서 경제적인 뒷받침도 잘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연희 엄마도 전업주부로 계셨는데도 풍족하게 사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반대로 대학교 졸업식 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부대찌개 전문점을 운영하시느라 바쁘실 거라서 오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렸기도 했고 행여라도 나이 많으신 외할머니께서 오실까봐 제가 졸업식에는 취업한 회사 때문에 바빠서 참석 못한다고 해서 아무도 오지 않도록 했었어요. 저는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불렀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혼하셨는데 7인방 친구들한테도 모두 말했어요. 아빠가 바람나서 두 집 살림하다가 본처와 자식 하나인 딸을 버리고 첩인 여자한테 가버렸다고 말해줬어요. 그런 좋지 않은 가정사를 친구들한테까지 숨기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한테 털어놓고 떠나간 아빠를 맘 놓고 원망하는 것이 속이 다 후련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세상에 정말로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엄마와 저를 버리고 가버린 아빠를 보고서 충격을 받았었죠. 그때 엄마는 매일 울고불고 떠나버린 아빠를 저주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린 나이인데도 엄마를 불행하게 만든 아빠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그 뒤로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엄마에게도 재혼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엄마가 퇴짜를 놨던 것 같았어요. 아빠한테 한번 되었던 터라 더 이상 남자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생전해보지도 않았던 식당을 운영하면서 고생하는 엄마를 매우 안쓰럽게 생각하셔서 재혼을 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엄마가 혼자 살기에는 아직 젊었고 미모도 상당했기 때문에 주변에 재혼선도 들어왔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꼭 저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결혼 같은 것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 엄마가 재혼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빠도 떠나고 없는 마당에 엄마까지 재혼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 마냥 혼자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에 매우 두려웠었죠. 아빠가 엄마와 이혼한 뒤론 딱 한 번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뒤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로는 그 나쁜 여자가 아빠가 저와 만나는 걸 막는다고 하더군요. 아주 못된 여자라고 했는데 어린 마음에도 엄마와 아빠를 갈라놓은 그 아줌마에게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랐었네요. 저는 아빠와 그 나쁜 여자에 대한 적개심을 가감없이 친구들 앞에서도 드러냈었죠. 그리고 엄마와 이혼 후에도 딸 자식이 잘 크고 있는지 어떤지 연락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이혼한 아빠가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엄마 말로는 약속했던 양육비를 처음 몇 달은 보내왔는데 그 뒤론 끊겼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 나쁜 여자가 송금을 못하게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랑 연락하기 싫어서 달라고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차츰 엄마와 저는 아빠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결혼식장에 일찌감치 미리 도착했습니다. 신부 패물이랑 지갑 등을 맡아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챙기기로 해서 신부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다른 몇몇 친구들과 미리 와 있던 저는 신부가 도착하자마자 사진 찍기에 바빴고 한참 부산스럽게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금 도착하신 친구 부모님과 오빠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아름답고 행복한 신부로 변한 딸의 모습을 보고자 한껏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들어오시는데 제 친구의 신부 아버지가 낯이 익었어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봤어요. 그렇지만 오래전에 떠난 아빠 얼굴이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해도 혼남이었던 아빠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날씬했었는데 약간 살집이 생긴 것 말고는 그대로였어요. 분명히 신부인 제 친구가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분명 제 아빠가 맞는데 저를 보고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신부가 아빠라고 소개하자 다른 친구들 모두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인사고 뭐고 머리를 한 대 얻어 터진 것 마냥 멍했었고 왜 아빠가 이런 기막힌 시점에 내 앞에 나타났는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 옆에서 신부를 향해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줌마가 엄마와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그 여자였다는 건데 바로 그 여자가 내 친구의 엄마란 것인데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빠는 친딸이 바로 눈앞에서 놀란 토끼 눈 마냥 하고서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신부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며 사진도 함께 찍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좋은 부녀지간임을 자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꼼짝도 못하고 아빠라고 감히 불러보지도 못하고 멍하니 한참을 있었더니 아빠와 친구 엄마가 신부 측 친구들에게 결혼식 끝날 때까지 잘 부탁한다며 당부하면서 나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을 수 있을까 싶었네요. 저는 곧바로 신부인 연희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김태자 숫자 김태수가 맞니?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며 어떻게 이름을 알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아빠가 맞냐고 연희에 물었더니 당연히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친아빠일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부인 연희는 얼굴에 새하얗게 질린 내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자기 아빠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아빠라고? 원래는 내 아빠였어. 뭘 알고나 말을 해. 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친구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러면 네 엄마는 멀쩡한 우리 가정을 파탄시킨 주범이냐고 되묻자 연희도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어요. 거기 있던 다른 친구들도 놀라서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장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가 연희 결혼식에 나타났는데 연희가 자기 아빠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믿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결혼식장에 있는 신부의 아빠와 엄마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직 결혼식 시작 전에 이른 시각이라서
손님 맞이하려고 준비하면서 신랑 측 부모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신부 측 아버지와 엄마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엄마가 맞다고 확인하시면서 기가 막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연희가 친아빠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엄마도 당시에 아빠가 두 집 살림을 했어도 딸을 낳았는지는 몰랐었다고 분개했습니다. 당시에 그 나쁜 여자에게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들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 아들도 다른 유부남과 바람 피우다 낳은 자식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열불이 났습니다. 연희와 내가 이런 인연으로 만나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화가 나는 건 같은 해에 태어난 연희와 나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가 저를 버리고 연희한테로 갔다는 사실에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연희 엄마에게도 증오감이 증폭되었고요. 엄마는 친구였던 연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이런 기막힌 사실에 매우 놀라시고는 저한테 좋은 꼴 보지 못할 테니 결혼식장에서 바로 나와버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기가 생겨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증스럽게 행복한 아빠 미소로 연희를 쳐다봤던 나를 버렸던 아까 그 아빠의 모습이 다시 오버랩되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만큼 분노가 차오르는데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안정이 되질 않아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참고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뒤집어 엎어버릴 것인가 하고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했던 말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서는 왜 그러는지 자초지종을 물어왔어요. 저는 대답 대신에 일단 연희에게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층의 한간 화장실로 가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평생을 아빠한테 받은 상처를 안고 사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받은 상처를 돌려주지 않으면 제가 평생 동안 오늘 받았던 상처를 기억하면서 괴롭게 살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아기 기저귀를 갈려고 애기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 애기 엄마한테 일회용 비닐 장갑을 하나 더 얻어서 아기한테 나온 오물 쓰레기들을 얻어와서 바로 한껏 차리고 서 있는 연희 엄마 얼굴에 바로 쳐 발랐습니다. 뜻밖의 봉변에 곱디고 온 한복에 비싼 화장까지 했는데 입에까지 쳐들어간 오물에 경악하고 나자빠졌습니다. 아빠도 바로 눈앞에 와 서 있는데도 자기 친딸을 못 알아보더군요. 참 얼척이 없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아빠 얼굴에도 나머지 오물을 냅다 들어부어버렸습니다. 마주보고 있으면서 손님 맞이 중이던 연희 예비시댁 부모님도 경악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께 말했습니다. 여기 한 분은 제 아버지인데요. 자기 친딸을 못 알아봐서 정신 차리라고 한 거고요. 여기 이 아줌마는 유부남을 꼬셔서 가정간탄시킨 여자라서 꼴 사나워서 제가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신이 나가서 이런 콩가루 지방과 사돈 맺는 것 같은데 함께 오물 뒤집어 쓰실 건가요? 라고 했더니 들어오던 하객들이며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연희 신랑과 오빠가 달려들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저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움을 듣고서 뛰쳐나온 신부가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한테서 당장 손 떼지 못해? 하면서 연희 오빠와 신랑한테로 달려와서 저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너한테 준 상처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너랑은 친구였지만 이제 네가 내 동생이란 걸 알았으니 우린 남남이 아니야. 오늘은 이만큼만 해줘. 내 결혼식이잖아. 라고 했습니다. 막상 연희가 그렇게 나오니까 좀 머쓱하더군요. 사실 연희 엄마랑 아빠가 나쁘지 연희가 무슨 죄가 있다고 행복해야 할 결혼식에 파토날 일이 뭐랍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네가 언제 봤다고 나보고 동생이래? 나 너 같은 언니 없거든.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희가 오빠를 부르더니 엄마랑 아빠랑은 오물을 뒤집어 썼으니 씻으러 가시라고 하고 신부 측 어머니 입장과 신랑 아버지와 신부 손을 잡고 입장하는 순서를 없애고 신랑과 함께 입장하는 것으로 해서
간략하게 결혼식을 끝내자고 하더군요. 이미 대부분의 하객들이 신부 측 부모님의 오물 세례 받은 걸 목격했기 때문에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정대로 결혼식은 시작되었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석이 비어있는 상태로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서 신랑 측 하객들이 말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나와버렸고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모두 다 얘기해 줬습니다. 엄마는 그냥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엄마, 연희가 나보고 동생이라고 하는데 기분이 묘했어. 그날 저녁에 연희한테서 톡이 왔어요. 네 덕분에 난리 북새통이었지만 그래도 결혼식은 잘 치러서 다행이다. 이제 금방 제주도에 도착했어. 성질 사나운 내 동생아, 내가 네 언니니까 앞으로 깍듯이 언니로 모시렴. 그럼 신행 다녀와서 동생 어머님께도 인사드리러 갈게. 괜찮지? 내 동생의 어머니이면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지. 그치? 내가 대신해서 우리 엄마와 아빠의 용서를 빌게. 설마 우리 엄마와 아빠가 미운 것이지 내가 미운 건 아니지? 너와 나는 피를 나눈 자매이니 어찌됐건 내가 언니니까 동생인 너를 잘 챙겨줄게. 기대해라, 내 동생. 톡을 보니 미연이를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답을 보냈습니다. 그래? 갑자기 언니가 되어서 어른스러워졌네? 얼마나 언니 노릇 잘하는지 이 동생이 잘 지켜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신행 다녀와서 제일 먼저 신랑과 저희 집에 인사 왔습니다. 선물도 저희 것과 엄마 것을 따로 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했더라고요. 엄마도 막상 신행 갔다가 처음 우리 집으로 인사 온다고 하니까 얼떨떨 했는데 저희 엄마한테 큰어머니 절 봐주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저희 엄마와 아빠 때문에 받은 상처를 제가 대신 아물게 해드릴 순 없지만 대신해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큰어머니로 생각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엄마는 마음 씀씀이가 갸륵하다고 하시면서 어른들이 죄가 많은 거지 너네들이 무슨 죄냐고 하셨어요. 그런 뒤로 연희는 저희 엄마에게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부르는 것처럼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 가게에 와서 딸처럼 일손 부족할 때 도와주곤 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친엄마가 이러는 거 싫어할 텐데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그랬더니 나도 이제 다 큰 어른인데 부모님 눈치 따라 행동할 때는 아니지. 네가 우리가 이런 사이인 줄 몰랐을 때부터 처음에 너네 집에 친구를 데리고 가서 너희 가정사를 얘기하면서 원망하던 유부남 꼬신 그 나쁜 아줌마가 나도 미웠었어. 상처받았을 네 마음도 이해가 갔었고 그때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었는데 어이없게도 너한테 그런 상처를 입힌 당사자였다니 나도 용납이 안 돼. 너는 내 영원한 동생이니까 부모님 일로 우리 사이가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했습니다. 참 우습게도 연희는 친구에서 갑작스럽게 저희 언니로 변해버렸네요. 여전히 연희 엄마 그리고 저를 버렸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젠 더 이상 증오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게 다 연희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빠 딸이란 걸 알고서는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혀왔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빠에 대한 정도 없었고 딱히 촉할 만한 일도 없으니 어른이 다 되어서 만난들 무슨 소용이겠냐는 생각입니다.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여지경 속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배다른 동생이었다니요. 자기가 몇 달 빨리 태어났다는 이유로 언니 행세를 하는 연희가 제법 우습기도 하지만 친언니처럼 따뜻하게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저를 웃게 합니다. 제 친구이면서 언니가 되어버린 연희와의 인연이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